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주부이자 직장 여성입니다. 회사가 오산이라 결혼 후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이제 만 2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올해는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인 28살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파혼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의 남편과 시댁 어른들은 결혼 준비할 때부터 큰 트러블 없이 무난하게 물 흘러가듯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앞두고 파혼했을 때는 상대방 가족에게 속은 게 너무 크다 보니 다시 결혼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다시는 사람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결혼할 사람들은 다 인연이 있나 봅니다. 이혼한 분들도 많지만 저처럼 결혼 전에 아예 파혼으로 끝내는 경우도 참 많죠. 저는 상대방 가족의 잘못으로 파혼한 케이스입니다. 제 사연 들어보시고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저같이 당하는 일 없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때 나이도 어렸고 저는 결혼을 일찍 할 생각보다는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주식 투자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고 제 자산을 늘리는 게 제일 큰 관심사였습니다. 전문대 졸업하자마자 취업 후 저는 한 달 월급의 80% 이상은 전부 저축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니 목돈이 되고 그 목돈은 다시 주식이나 펀드에 재투자했어요. 그때는 시황이 좋던 때라 적금 이자보다 훨씬 낫더군요. 그리고 3년간 불린 돈으로 다 해서 올 현금으로 작은 평수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게 운 좋게도 근처에 전철역이 개통되면서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상가의 건물주라서 월세는 다 합해서 몇백 되세요. 집은 인천에 있는 자가입니다. 노후 준비 되어 있으시고 아직까지도 아버지는 일하시고 엄마는 소일이라도 하세요. 전 장녀고 여동생 한 명은 공무원입니다. 아주 부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족 다 자기 밥벌이 가능해요. 저 역시 부모님한테 기대기보다는 혼자 경제적 자립을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전 남자친구를 26살 회사 다닐 때 같은 회사 직원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소개받을 당시에는 너무 진지하게 만나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았고요. 대학원까지 졸업하느라 30이라는 나이에 취업했고 모은 돈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가볍게 만났지만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서로의 집안 사정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씩은 공유하곤 했고요. 남자친구는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한테 되게 잘해주고 자기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얼른 자리 잡는 게 목표라면서 연애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저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은지야, 우리 언제 결혼할까? 나는 은지가 된다고만 하면 다음 달에도 할 수 있는데 얼른 양쪽 집에 인사도 드리고 결혼하고 싶어. 지금 너도 딱 좋은 나이잖아. 나도 이제 승진하면 월급도 많아질 거야. 우리 그러면 집도 사고 차도 사자. 아이 참, 나는 지금 당장 결혼 안 급한데 자꾸 왜 보채고 그래. 그리고 나 작지만 집은 하나 있어. 내 이름으로 된 거. 오빠는 얼른 돈 벌어서 결혼자금 마련해. 아직 돈도 많이 없으면서 결혼은 무슨. 난 2년 정도 더 있다가 하고 싶어. 아예 30살 넘어서 하는 것도 좋고. 뭐? 집이 있어? 와, 나는 월급으로 학자금 댈 줄 아직도 갖고 있는데 벌써 집까지 샀단 말이야? 내 애인 대단하다. 제가 집이 이미 있다는 소리에 남자친구는 그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대단하다고 해주니 정말 제가 대단하게 느껴지고 괜히 그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 이후 만나면서 저는 남친의 집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남친네 집 어머니는 기사식당 운영하시고 아버지는 무직이세요. 가끔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지낸다고 하시고요. 디자인 회사 다니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제가 부족함 없이 자란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연애하는 동안은 저한테 참 잘해줬습니다. 만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이듬해 봄에 결혼을 하기로 양가 부모님 동의하에 상견례 전에 날짜부터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먼저 와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결혼 전 3번 정도 만났고요. 남자친구를 만나본 부모님은 사람은 좋은 것 같다고 결혼에 크게 반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사자가 좋다면 좋은 거지라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도 저희 부모님이 좋은 분이신 것 같다고 장인어른 장모님 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니 분당에 있는 아파트 전세 사신다고 했었거든요. 직접 가보니 50평대 아파트에 집은 아주 넓고 좋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집을 안 사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서 재산이 많은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이 정도면 걱정 없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갔더니 정말 임금님 수라상처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셨고 너무 좋은 어머니셨어요. 식사 후 남자친구와 여동생이 커피를 사러 갔고 그때 어머니가 꺼내신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저는 이 결혼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본인 집 다 버리고 오는 거야. 너도 그럴 각오로 결혼하는 거잖아? 태섭이랑 돈 얘기는 해봤어? 너는 어린데 벌써 집도 샀다면서 지도 돈 보태달라고 모은 돈 없냐고 생떼 부리는데 그 얘기 듣고 너 원망 좀 했다. 근데 네 돈이 우리 돈인 거고 우리 돈이 네 돈인 거잖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빚은 좀 줄겠네. 차도 하나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빚이 줄겠다니. 대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당황했는데 별 내색 없이 커피 마시고 대화 좀 더 하다가 나왔고 남자친구랑은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얘기를 좀 더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금전적인 부분을 오픈하자 해서 그 자리에서 오픈했습니다. 얘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남자친구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돈을 다 엄마를 보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집의 보험료만 무려 120만 원이라는 것도요. 생명보험부터 효도보험 등등 수익자는 당연히 엄마고요.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된 빚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일단 빚지고 시작하는 건 아니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 쪽 부모님이 처음 만나 결혼 비용이나 혼수, 집 얻는 거 전부 반반씩 하자고 저희 친정엄마가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한사코 손사래를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반 결혼이라니요. 그래도 남자 쪽에서 집을 해주는 게 맞죠. 집은 저희 쪽에서 해줄 겁니다. 새아가는 그냥 그 집에 맞춰서 혼수하면 되죠. 나중에 상관 안 할 테니 자기들이 필요한 거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는 살면서 들여놓는 게 좋죠. 예단도 최대한 간소하게 했으면 합니다. 신혼집을 얻는 문제로 양가의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반반 결혼을 원했는데 시댁에서는 굳이 집을 해주시겠다고 워낙 강하게 나오시는 바람에 나중에는 저희 부모님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해주시는 것도 사주시는 건 아니었고 전세를 해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비용 최대한 아끼고 간소하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왜 시댁에서 그렇게 집을 해준다고 굳이 우기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는 반년 정도 시간이 남은지라 천천히 집도 알아보고 혼수도 사고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 집에서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정작 집에서 사는 저희는 집을 보러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구하신다면서 나중에 정해지면 와서 보라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신혼집을 구하는데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위치도 그렇고 집 인테리어도 그렇고 여러 군데 다녀보고 싶었는데 굳이 저를 부르시지를 않으시고 혼자 결정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 알아보신다면서 우리한테 왜 같이 보자는 말씀을 안 하셔? 나도 궁금한데 오빠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봐. 집 계약하기 전에 우리도 가서 보고 싶다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굳이 알아서 하신다는데 내가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 어차피 대출도 받아야 하는 거라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실 예산에 맞추시는 거라 머리가 좀 아프신가 봐. 저는 남자친구가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가 연락이 왔는데 저랑 둘이서만 좀 만날 수 있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 문제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았다 했죠. 그런데 만나서 남자친구 엄마가 하는 소리가 니들 직장 가까운 수원에 아파트를 얻어놨다. 계약은 했고 일주일은 니들 결혼하기 한 달 전에 들어가는 걸로 했어. 전세를 얻어주면 좋겠다만 지금 더 이상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일단 월세로 얻었다. 네? 어머니, 저 월세는 싫어요.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저랑 같이 돈 합쳐서 전세를 얻는 게 더 나은 건데 왜 제 의사는 묻지도 않으시고 월세로 계약하셨어요? 월세가 한 달에 얼만데요? 보증금 3천에 150짜리 32평이야. 일단 1년 계약했으니까 살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전세를 옮기던가 집 사면 되지 않겠니? 하시는데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전세로 돌리는 걸 알아봐야 하나 하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 너 갖고 있는 빌라 말이다. 차라리 네가 그거 좀 팔아서 우리 빚 좀 해결해주면 어떨까? 그럼 여유되는 돈으로 너희 신혼집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집 2배 넘게 올랐다고 들었어. 올랐을 때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아. 제가 산 빌라가 올랐다는 건 또 어찌 들으셨는지 어머니 말을 들으니 그제야 저만 따로 불러 얘기하자는 목적이 뭔지 알았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빚을 해결하려는 거였어요. 월세를 얻었다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를 몰고 가려고 한 거죠. 그제서야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빚은 좀 줄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 시커먼 속내가 다 들여다 보이는데 네 팔게요 하는 소리가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서 한술 더 한다는 소리가 네가 큰딸이고 첫 결혼인데 친정엄마가 예단 안 하면 서운해하시지 않니? 그래서 말인데 예단으로 현금 2천에 친척들 입을 해오는 게 어떠니? 이러시는 겁니다. 그 뻔뻔함에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 참고 되물었습니다. 뜻밖의 말에 저는 그럼 저희 집에서 한 받는 건가요? 저는 어머니가 집 해주신다고 하고 다른 건 간소하게 하자고 하셔서 1,000만 원 안쪽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했더니 어머니는 정색하시면서 요즘 누가 함 같은 걸 받니? 함은 생략하고 대신 패백이랑 이바지 음식을 하자. 이거 안 하면 친정엄마가 서운하실 거야. 말은 저희 친정 핑계를 대는데 결국 네가 할 건 하라는 거였어요. 제 집까지 내놓으란 거였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해드리기는 어렵네요. 저도 부모님이랑 상의해봐야 하는 문제고요. 일단 오빠랑 만나서 얘기 먼저 해볼게요. 저는 애써 화를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일어서서는 제 옷자락까지 붙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집 파는 건 한번 잘 생각해봐. 내 생각에는 팔더라도 네가 처음 산 가격보다는 많이 올랐으니 네가 남는 장사인 것 같다. 잘 결정해서 이번 주까지 알려줘. 이게 대체 무슨 도둑놈 신보인 건지. 내가 남는 장사가 아니라 아들 결혼시켜서 어머니 남는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되받아치고 싶은 걸 입술을 꽉 물고 참았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랑 헤어지고 남자친구 회사 앞으로 가서 난리 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엄마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옛날 분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빈말이지만 예단 이바지 다 할 테니 가방이랑 시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집을 해가는데 예물을 왜 하냐고 못 해준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당신 부모님의 신혼집 얻어준다는 게 월십 150짜리 얻어준다는 거였어? 우리 집에서 이 사실 알면 뭐라 그러실 것 같아? 이럴 거면 처음부터 반반 결혼하자. 그런 거 왜 거절하고 집을 해주겠다고 한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왜 내 집을 팔자고 하시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 세입자 있어서 빼지도 못할 뿐더러 나는 팔 생각 전혀 없어. 근데 내 집 팔아서 집에 빚을 갚아달라고 하시더라? 대체 오빠네 빚이 얼마가 있길래 그래? 솔직히 그건 우리 어머니 생각도 일리 있는 거 아니야? 너 집 팔면 어차피 들어간 돈보다 훨씬 남는 거잖아. 그걸로 우리 집 대출 급한 거 좀 갚아주고
남는 걸로 우리 대출 껴서 그냥 집 사도 되는 건데 결혼할 사이에 뭐 그리 계산적으로 따지고 그래?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지금 누가 누구더러 계산적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계산적이라고? 나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당신하고 당신 어머니랑 머리 굴려 짜내느라 아주 힘들었겠어. 처음부터 내가 집 있는 거 노리고 내 집 팔아서 당신의 대출 갚고 남는 돈으로 결혼할 집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아니야? 계산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잘 좀 생각해봐. 오빠, 내가 이 집 없었으면 어쩌려고 한 거야? 그럼 뭐 처음부터 빚지고 시작하는 거지. 저는 우리 수준에 맞게 정말 방법이 없을 경우 나중에 생각할 일이지 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오빠네 집 빚 갚아주고 결혼하는데 쓸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한테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구냐고 준비 다 하고 남은 돈으로 제가 가져가고 그 남은 돈 제외한 돈만 쓰는 거지 왜 계산을 이상하게 하냐고 합니다. 솔직히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 밤새 생각하고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울며불며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며 엄마를 설득하겠대요. 설득했는지 남자친구 엄마 전화와서 자기가 욕심을 좀 냈는데 그런 거 다 하지 말래요. 그냥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싹싹 빌고 집 파는 거는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서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산 넘어 산이라고.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 집 전세도 남자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고 대출도 남자친구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저축은행 대출까지 2천만 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 금전 문제는 명확하게 서로 오픈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오빠, 이 대출은 왜 받은 거야? 지금 오빠가 이렇게 큰 돈을 써야 할 데가 없잖아. 부모님 사시는 집에 전세자금 대출이 왜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나는 오빠 월급보다 훨씬 많이 집 생활비로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가. 그걸 왜 오빠가 감당해? 대출 이자는 어머니가 다 내주고 계셔. 어머니가 장사 때문에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셨고 밀린 세금 해결하느라 내가 급하게 해드린 거야. 설명은 들었지만 솔직히 저는 부모가 자식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세금을 어떻게 밀리길래 몇 천이 밀리나요? 대출 이자를 어머니가 내주신다고 말은 하지만 왠지 뭔가 속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대로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말해줬습니다. 결혼하려면 오빠 엄마한테 드리는 월급부터 확실히 정리해야 해. 보험료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오빠가 내더라도 결혼하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걸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 이제부터는 대출도 오빠가 오빠 맘대로 혼자 결정해서 하지 마. 나도 마찬가지로 서로 의논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대출금이랑 보험료는 엄마한테 잘 말씀드리려고 했어. 월급을 다 드리진 못해도 생활비로 조금씩 드려야지. 양가의 생활비 드리는 거야 뭐. 저도 반대할 생각 없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에도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거의 제 의견 위주로 결정해줬고 시댁에도 가끔 가면 부모님이 마시는 것도 해주시고 제 화장품 샀다면서 챙겨주시고 저희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과일도 챙겨주시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하나 했는데 그러다 큰일이 터졌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빚이 생겼다며 고백 아닌 고백을 했어요. 은지야, 내가 어떻게든 결혼 전까지 혼자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힘드네. 너한테 속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1억 4천 정도 빚이 생겨버렸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아버지 말만 믿고 있었던 게 내 실수야. 어쩌지? 아버지께서 진 빚인데 남자친구 명의로 뭘 하셨나 봐요.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나 가진 게 많이 없다는 건 알고 시작했고 그게 저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혼 전부터 부모님의 빚까지 떠안고 시작하는 건 싫었습니다. 대체 1억이 넘는 돈으로 아버님이 뭘 하신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부모라고 명의를 그렇게 막 빌려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오빠 부모님은 뭘 하셔? 갚아주신다는 거야? 갚아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식당 운영을 하시긴 하지만 매달 월세, 생활비도 모자라 남편 월급까지 끌어다 쓰는데 무직인 아버지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갚겠어요? 아버님이 진 1억 4천 정도의 빚은 남자친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고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면서 남자친구는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띵 해오더군요. 까도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이보다 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남자친구는 오죽할까 싶어 내색도 못하고 괜찮으니 같이 이겨내보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생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저한테 말하고 나서 한동안 소식이 없는 겁니다. 저는 전화로 답답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만 하면 오늘 내일 자꾸 미루고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지치고 저희 집에서는 결혼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보다는 자기 발등에 떨어진 빚을 해결하는 데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책임하게 남자친구가 느껴지고 저와의 미래를 그리는 것은 맞는지 본인의 미래는 생각이나 하는 건지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같이 좀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도 결혼 전 시댁과 얽혀있는 돈 문제는 확실히 정리해야겠다 싶어 알겠다고 하고 남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온 가족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둘러싸고 앉았는데 어머니가 입을 떼셨습니다. 태섭이한테 얘기 들었지? 어쩌다 일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너도 네 남편 될 사람 신용불량자 되는 건 원치 않을 거 아니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방법이 그것뿐일 것 같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집 팔아서 빚을 좀 갚아줬으면 해. 어차피 집 보증금은 너희 돈 되는 거고 니들이 살면서 차차 벌면 네 집 판 돈보다 훨씬 더 모을 수 있을 거다. 그 얘기하려고 오늘 너 불렀어. 네 생각은 어떠니? 어머니, 그건 지난번에 다 끝난 얘기로 아는데요. 아직 결혼하기도 전이고 제가 왜 이 댁의 빚을 제 집을 팔아서 갚아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얘긴 더 이상 안 해주셨으면 해요. 오늘 온 건 금전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싶어서예요. 오빠 월급 다 드리는 문제랑 오빠 이름으로 된 대출금 문제 어떻게 정리해 주실 건지 해서요. 저희 결혼하면서 빚 떠안고 시작하는 건 싫어요. 어머님 댁 집 전세 빼셔서 다른 데 이사 가시고 오빠 이름으로 된 대출은 갚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렸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상황이 금전적으로 나빠진 게 다 시부모님 때문이니까 그 부분은 결혼 전에 해결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어머니가 본인 뜻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지 갑자기 화를 내시더군요. 너는 탕돌하게 예비시댁에 와서 시부모 살고 있는 집을 빼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니? 내가 애초부터 너랑 태섭이 결혼 허락한 것도 네가 어린 나이에 집도 있고 야무져 보여서 허락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뭐 이뻐서 허락했겠니?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랑 오빠는 제 집 있는 거 탐나서 결혼 허락했다는 거네요? 아예 처음부터 이 집 빚 갚으려면 제 집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제 다 알겠네요. 예, 말이 그렇다는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네가 우리보다는 여력이 있지 않니? 그냥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네가 눈 한번 딱 감고 도와주면 되는데 대체 왜 이렇게 결혼 전에 분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수준 떨어지는 집안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와중에 그냥 가방 들고 나왔습니다. 끝까지 들어줄 필요가 없으니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미 무시하냐는 어머님의 문자와 자기 부모님 무시하냐는 남자친구의 문자 전화로 제 전화기에 아주 불이 나더군요. 남자친구한테 대놓고 말했어요. 수준 떨어지는 집안 티 내지 말고 내 인생 조지려면 네 인생부터 조지고 오라고, 두 번 다신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자고, 진짜 끝내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와서 왜 그러느냐고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나는 오빠 부모님 비위 맞추면서 살고 싶지 않고 내 집 노리고 처음부터 결혼 허락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 결혼 하고 싶지 않아. 은지야, 우리 엄마도 너 그렇게 가고 나서 화 많이 나셨어. 위아래 없다고 너 그런 애인 줄 몰랐대. 지금 사과하면 안 풀리실 것 같으니까 어서 같이 가자.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가 가진 집까지 자기 멋대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나중에 얼마나 참견하고 나랑 부딪힐까 걱정돼. 오빠도 중간에서 칼같이 부모님 거절해하는 건 해야 하는데 아주 대단한 효자라 그런 걸 못하니 내가 나쁜 년이 된 기분이고. 솔직히 말하면 오빠랑 결혼하면 내가 번 돈이랑 우리 부모님이 번 돈으로 오빠네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할 것 같아. 왜 내가 이런 걱정을 결혼 전부터 해야 하는 거야? 오빠, 우리 그냥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아. 너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네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따를 건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역정을 내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자기도 본인 부모님 발밑으로 보는 애는 싫다며 먼저 휙 가더라고요. 차라리 잘된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는 주무시고 아빠만 거실에 계시길래 일단 저는 곧장 아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아빠는 고생길인 걸 뻔히 알고 보내려니 그렇게 속이 탔었는데 그래도 네가 다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좋다고 하니 어떻게 반대를 하겠니? 헤어졌다는 소식이 반갑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다. 너무 뻔한 위로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란다. 그동안 혼자 앓느라 힘들었겠구나.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란다. 너는 다른 걱정 말고 마음 추스리기만 해라. 엄마에게는 내가 말아마. 대충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네요. 주무시는 엄마 깨실까 소리 죽여 우느라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하시면서도 마음 잘 먹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랑 목욕탕에 다녀오는데 그 인간이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돌아가라고 왜 왔냐고 했더니 용서받으러 왔다더군요. 그래서 난 필요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나 하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엄마는 당황하셔서 왜 이러냐고 들어가자고 하고 그 인간은 제 방에서 있었습니다. 잠깐 목욕 바구니 정리한다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제 방에서 누구와 전화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몰라. 일단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어. 어쩔 거야. 아쉬운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말이 들리더군요. 앞뒤 잴 것도 없이 그 짧은 사이에 상황 판단이 되더군요. 문 벌컥 열고 폰 뺏어서 보니까 지네 엄마더라고요. 기가 차서 정말. 그대로 현관문 나가서 폰 집어던져버리고 나가라고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데 안 울려고 애썼습니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길래 직접 떠밀면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자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더군요. 전 아무 말 한 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찔려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팔을 붙잡으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왜 이러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팔 뿌리치고 싸대기 날렸습니다. 엄청 세게요. 더 말할 거 없으니까 꺼져달라고 하고 현관문 밖으로 밀어낸 다음 문 잠그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무척 놀라셨고요. 아빠한테 전화해서 얼른 집으로 오라고 대충 상황 설명을 드렸더니 아빠는 엄청 놀라시면서 헐레벌떡 집으로 오셨어요. 내가 그냥 네가 결혼 안 하는 걸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 집이랑 얘기해서 다시는 너 못 괴롭히게 단판 지어야겠다.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저도 이런 상태라면 안전이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 못하고 자꾸만 들러붙고 매달리는 거 끊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모님이 개입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또 찾아와서 난리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빠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아들하고 결혼 못한다고 바혼 의사 전달한 걸로 압니다.
저희 집에 다시는 찾아오는 일 없게 주의해 주세요. 제 딸이 불안해합니다. 어차피 2년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거니 댁의 아들도 다른 신부감 잘 찾길 바라고요. 우리 딸은 그댁에 줄 수가 없겠네요. 다음에 또 우리 딸을 찾아오거나 전화하는 일이 있으면 저 법대로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빠 전화에 남자친구 엄마는 죄송하다는 소리만 연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전화에 카톡에 난리를 치더니 나중에는 남자친구 엄마가 전화와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떻게 베어먹었길래 남의 귀한 아들을 때리니?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정말 미쳤구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아들이 너한테 미안하다고 찾아가기까지 했는데 네가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거니? 이러시면서 차마 쓸 수도 없는 온갖 쌍욕을 하시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지라 저는 할 말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 나간 건 그 집 아들이고 난 그 집 아들같이 개념 없는 사람이랑 결혼의 결자도 생각하기 싫어요. 그 잘난 아들 평생 데리고 사세요 그냥. 이 말만 남기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 엄마한테는 더 이상 연락 안 오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선 그 후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다시 결혼 준비하자는 개소리와 함께요. 당연히 연락 안 받아주고 있고 수신 차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직장을 옮겼고요. 이제 그 자식은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혼수 준비를 미루고 미뤄뒀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네요. 만약 혼수랑 집이 있었다면 파혼을 좀 더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함께해도 될 거라고 믿었고 오랜 시간 별다른 문제 없이 만났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삐그덕거릴 줄은 차마 몰랐어요.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 헤어지니 저도 속상하더군요. 게다가 온전히 저를 사랑해줄 줄 알았던 사람이 연애 초부터 저희 집안 재산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노리고 결혼 준비할 때부터 속내를 드러냈던 게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다행인 듯 싶기도 하고요. 만약 결혼 안 하고 그랬다면 돌이키기가 더 힘들었겠죠? 저는 그 이후 한동안 일과 저 자신에만 집중했습니다. 회사에도 내년 봄에 결혼한다고 설레발을 쳐놨는데 어찌나 부끄럽던지 한동안 정말 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고 한동안 남자고 친구고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 상처도 아물긴 하더라고요. 다이내믹한 파혼을 겪고 나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찾게 되더군요. 서로 가정환경이나 경제력이나 차이가 클수록 서로의 바닥을 보게 될 일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의 지인을 통해 괜찮은 사람이라면서 선자리를 나가게 되었어요. 은지야, 엄마가 아는 집 아들이야. 키도 훤칠하고 너랑 나이도 동갑이래. 너 언제까지 전에 그놈 때문에 남자도 안 만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서 얘기는 좀 해봐. 그 집안 아들만 둘에 부모님도 아주 점잖고 경제적으로도 걱정 없는 집안이라서 엄마가 부탁한 거야. 엄마도 참, 나 누구 진지하게 만나기 싫어하지. 솔직히 남자를 못 믿겠어. 자신도 없고. 만나서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안 되는 거 너도 겪어봐서 잘 알지 않니? 엄마 얼굴 봐서 한 번만 나가봐. 저는 그때 파혼한 지 갓 1년이 되었을 때라 남자에 대해 큰 기대는 없었어요. 엄마 간곡한 부탁에 일단 나가기는 하겠다고 했지만 그냥 엄마가 소개하는 사람이니 만나서 데이트나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그 남자는 공기업에 다니는 저랑 동갑내기였는데 식사하고 차 마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사람이 참 순한데 또 똑똑했어요. 게다가 동갑이어서 그런지 말이 참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저랑 관심사도 비슷하고 돈에 대한 개념이나 경제적 능력도 비슷했습니다. 가정 환경도 좀 비슷했고요. 이래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남자에게 된 경험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 신중했지만 몇 번 만나고 진중한 그 사람의 마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연애하면서 서로의 집에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인연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 사람과는 복잡한 게 없었습니다. 돈 문제도 머리 아픈 거 없이 심플했어요.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참 인자하고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처음에 저를 보시고는 원래부터 알고 지냈던 아이 같다면서 어디 있다가 지금 왔냐고 하시며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그 사람 형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형님도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집안이 여유로우니 화목은 저절로 따라오는 옵션이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과정도 전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힘들었던 돈 문제며 혼수며 예단이며 이런 문제들이 너무 술술 얘기가 잘 되고 풀리는 거예요. 인연이 될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건가 보다 했어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 지금까지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집은 남편이 아직 모릅니다. 물론 저희 친정의 경제력이나 제 수입은 다 오픈해서 알고 있지만요. 남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도 개인 돈은 있는 게 어찌됐든 힘이 될 거란 생각에서입니다. 남편과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직은 남편에게 집의 존재를 말하지 않고 있답니다.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에게 언젠가는 말해야 하겠지만 아직은 신혼이니 조금 더 두고 보려고요. 파혼이라는 건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기하는 거잖아요. 결론부터 까고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게 걸리는데 이 남자랑 정말 결혼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도망쳐야 합니다. 파혼은 그냥 돈 잃고 약간 눈치 보면 끝이지만 이혼은 돈도 잃고 삶도 잃고 정신도 망가집니다. 애인일 때는 잘해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더럽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사연 많이들 들어보셨죠? 놀랍게도 현대의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남자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남자 찾기가 더 힘든 게 사실입니다. 모래밭에서 바늘, 아니 철가루 찾는 수준인데 한국 여성들이 사회에 맞춘다고 자기 합리화해서 내 남자는 안 그럴 거다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남편이 너무 예전보단 다르니까 안 맞아서 이혼해야겠다. 저는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조금이라도 뿌리칠 힘이 있으시다면 제발 결혼을 뿌리치세요. 결혼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려는 것과 결혼하고 난 후에 없던 일로 하려고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말하지만 이혼보다는 파혼입니다. 만약 죽어도 결혼해야겠다면 한번 같이 살아보고 하세요. 사랑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게 결혼입니다. 제가 파혼도 해보고 결혼도 해본 지금 알게 된 진리입니다. 파혼하면 주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파혼했다더라 정도뿐이니 남의 눈 의식도 안 하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원하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 2년 반 만에 빠른 이혼하고 싱글의 삶을 누리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내 편이 아닌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남편이랑 저를 호구로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비롯해 그 가족들에게 질려서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훨씬 마음 편히 살고 있고 얼마 전까지 다시 합치자고 질척대는 전 남편 떼어내느라 애를 먹은 일도 있었네요. 의외로 저처럼 염치 없고 거지근성까지 있는 시가 식구들로 인해 고전을 겪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누구한테 말도 못할 정도로 답답하고 혼자 힘들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거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주변에 고민 상담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싱글은 있어도 저처럼 이혼을 마음먹거나 이혼을 한 친구는 없어서 조언을 얻을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종종 사연 채널에서 저와 비슷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반대로 경험을 나눌 입장이 되었다는 게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는
전 남편과 1년 교제하고 결혼에 골인했었어요. 둘 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고요. 남편은 본가가 전남 광주이고 대학 때부터 서울서 자취를 쭉 해왔습니다. 아래로 시집간 여동생 하나가 있고요. 여동생은 저보다 2살 어리고 일찍 결혼해서 3살짜리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저 결혼할 때는 광주 시어머니 댁 근처에 살았어요. 그러니 명절 때 아니면 사실 자주 보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미대 나와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회사원이에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친정아빠가 중소기업 대표이신데 친정이 잘 사는 편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 결혼할 때 직장 근처로 아파트도 얻어주셨고 결혼 비용도 지원해 주셨어요. 남편 집은 그리 못 살진 않지만 시아버지가 안 계셔서 먹고 쓰는 생활비 외에 여행이라든가 여가 생활을 자유롭게 할 만한 형편은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어쨌든 결혼할 때는 제가 아깝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은 제게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견례하고 났을 때 친정엄마가 하셨던 말은 결혼 생활 내내 두고두고 떠오르긴 했습니다. 옛말에 어른들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없다고 하더니 진짜 그 말이 맞는 게요. 친정엄마가 저한테 이러셨거든요. 세연아, 엄마가 네 신랑 얼굴 봐서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다만 굳이 내가 왜 힘든 거 뻔히 보이는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다. 시댁이 그렇게 멀면 명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니. 근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내 시보랑 시누이야. 엄마 눈에는 절대 만만한 성격으로 보이지 않더라. 너한테 당당하게 예단 목록 적어준 것만 해도 그래. 시모도 아니고 시집간 신우가 그렇게 한다는 게 엄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세상에 만만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엄마는 결혼 전부터 사서 걱정을 하고 그래? 내가 볼 땐 우리 어머니 비상식적인 분은 아니야. 결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간섭 거의 안 하시잖아. 시댁이 멀어서 자주 갈 일도 없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예비 시모와 신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사위는 마음에 안 들 이유는 없었다고 하셨어요. 엄마 말은 결혼은 둘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시누이나 시어머니에게 별다른 이상한 점이나 서운한 거 없었습니다. 시집 보내는 딸을 유난스레 걱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거 생각하자면 결혼하는 거 진지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순전히 조건 같은 거 안 보고 사람 착하고 성실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세상 쿨하게 저를 대해주셨기에 이만하면 결혼해서 마음고생할 일 없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신우가 예단 목록 주긴 했지만 저도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불만 없었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결혼하고 서울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 초반부터 엉뚱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형제자매가 얼마나 애틋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는지 잘 몰라요. 다만 주위에서 보면 대부분 남매 사이, 그것도 한쪽이 결혼하면 그리 살가운 사이로 지내지 않는다는 정도만 압니다. 문제는 남편과 시누이가 그렇게나 사이가 좋은 남매라는 걸 결혼 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하루에 제가 보는 것만 2-3번은 통화를 하는 사이더군요. 마누라인 저와도 하루 한 번 통화를 할까 말까인데 제 눈에는 그 광경이 참 생소했습니다. 시누이가 저한테 자주 전화하는 건 아니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든지 굳이 제가 알 필요도 없었고 남매끼리 사이 좋은 거에 질투나 하는 속 좁은 사람은 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시누이가 남편에게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부터는 저에게 꼭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꼭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곤 했어요. 세연이 퇴근했어요? 오늘 저녁 우리 오빠 뭐 해줄 거예요? 이따 뭐 먹는지 저한테 사진 보내주세요. 처음에는 시누이와 잘 지내고 싶어서 통화도 가끔 하고 그런 질문에 대꾸도 해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신랑에게 뭐 해먹이고 사는지 감시하는 것 같아서 점점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대충 대답하고 넘어갔고 사진 보내라는 말에는 아예 대꾸도 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을 퇴근했는지 외식을 하든 집밥을 먹든 남편이 신우에게 뭐 먹고 사는지를 일일이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신우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가씨, 혹시 오빠가 뭐 먹고 사는지 걱정돼서 저한테 매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빠 저랑 살면서 밥 굶은 적 없고요. 우리 알아서 잘 먹고 사니까 이제 매일 음식 사진 찍어보내라는 건 안 했으면 해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그러자 신우이는 언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걱정하세요. 언니 봐서는 집에서 뭐 하나 배워온 것도 없을 것 같다고 맨날 사 먹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니까 제가 엄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계속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당분간은 계속 보내주세요. 글쎄요, 아가씨. 그럼 어머니께 제가 그만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가씨 오빠한테 저녁밥 해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마음 불편하면서까지 이러기는 싫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신우가 짜증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결혼 전 일 한 가지가 머릿속에 스치더라고요. 결혼 전 예전에 사귄 사람이 있었는지 가볍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오빠는 나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 없었어? 내 나이가 몇인데 당연히 있었지. 근데 몇 개월 사귀다가 금방 헤어졌어. 응? 왜 헤어졌는데? 아이고, 네 남편 옛날 여자친구 얘기가 뭐 그리 궁금해? 그냥 내 동생이 싫어져서 헤어졌어. 별다른 이유는 없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얼굴을 했지만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남편이 사귀었던 여자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다만 신우이가 둘 사이에 관여했다는 것이 놀라웠고 또 신우이가 별로 안 좋아했다는 이유로 정말 이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그 일이 생각나면서 만약 내가 결혼 전에 신우이에게 밉보인 게 있었다면 우리도 헤어졌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편과 신우이는 일반적인 남매들에게서 볼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신우이도 신우이지만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신우이를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남편은 신우이가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애 키우며 사는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내 동생도 대학 나오고 충분히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애인데 저러고 애한테 매여서 사는 게 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 나중에 애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내 동생은 나중에 우리 조카 교육 생각해서라도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거기서 사업을 하니까 여의치가 않은가 봐. 결혼을 좀 천천히 했으면 내가 데리고 있어도 됐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시집을 일찍 갔는지. 남편은 동생이 시집을 일찍 안 갔으면 동생을 데리고 있을 생각도 했다는 거 듣고 내심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신우가 일찍 시집을 갔는지요. 사실 저는 상견례 때 신우 남편을 봤고 그 후에도 몇 번 보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느낀 건 신우이와 부부 사이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우 남편도 그 동네 토박이에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다 결혼한 것 치고는 둘 사이의 대화도 오고 가지 않았고 서로 말도 퉁명스러웠거든요. 근데 여보, 아가씨는 왜 그리 일찍 결혼한 거야? 고등학교 동창이면 첫사랑이랑 결혼한 건가? 그럼 둘이 사이가 좋아야 할 텐데 저번에 보니 둘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왜 일찍 했겠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한 거지. 둘이 속도 위반해서 결혼한 거야. 당장 둘 다 나이 어려서 아무 준비도 못했으니 어쨌겠어. 동생이 시댁에 들어가서 살다가 우리 결혼하기 1년 전에 간신히 분가한 거야. 내 동생도 결혼해서 시댁 시집살이 어마어마하게 당했더라. 근데 분가하고 나서도 평탄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네. 우리 어머니가 동생 시댁에서 유세 떠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때 간섭 안 하시고 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신 거야. 남편은 동생 힘들게 사는 게 안타까워
한숨을 쉬며 저렇게 말하더군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 역시 마음이 편치는 않았고요. 그런 속사정까지는 다 모르고 결혼한 거라 놀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말 그대로 걱정일 뿐, 이제는 우리도 가정을 꾸렸고 신우도 아이까지 있는 주부니까 남편이 간섭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행여나 아가씨 사는 거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가씨도 남편이 있고 시댁이 있잖아.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아. 물론 도움 달라고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만 도와줘야 하는 거고. 나는 당신이랑 아가씨랑 친한 거 가지고 뭐라 할 말은 없어. 근데 미리 말해두자면 혹시 나중에 나랑 신우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할 일이 있을 때 당신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거야. 만약 당신이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는 순간 우리 부부 사이에 금이 간다는 사실만 알아도 남편이 신우 걱정하는 걸 뭐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동생이니 걱정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 제가 힘들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미리 당부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중간 역할 잘하고 내 편을 들어달라고요. 물론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들으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그게 뭐 어렵겠어? 근데 가족끼리 네 편 내 편 하는 것도 좀 웃긴다. 내 동생이랑 네가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 미리 그런 걱정은 하지 말자. 나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야. 암튼 내 말대로 해줄 거지? 남편은 저의 당부에 알았다고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듯 저의 당부와 무색하게도 남편은 훗날 일어난 저와 시가 식구들과의 다툼에서 저의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 결혼하고 나서 막 1년 지났을 때까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도 남편이 그럭저럭 중간 역할을 해주긴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기도 했고 사실 부부 사이를 소원하게 할 만한 큰 문제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의 아이를 가지기 위해 임신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신우이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어느 정도 신우이 이혼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애 생각해서 참고 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서로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뭐. 내 동생이지만 정말 답답하다. 이혼 사유가 뭐래? 아가씨가 잘못한 건 아니지? 사실은 내 동생이 돈을 좀 사기당한 게 있었어. 한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매제한테 화 한 번 안 내고 종처럼 살았는데 매제 이 자식이 여자를 만났나 봐. 동생은 그건 못 참아주겠다는 거지. 어쩌겠어. 내가 말린다고 이미 결정난 걸 엎을 수도 없고 애는 동생이 키우기로 했나 봐. 매제가 양육비랑 전세 보증금은 해주기로 했다더라. 이혼하겠다는 아가씨 마음 이해는 가네. 우리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 그럼 아가씨 얼른 일자리부터 구해야겠구나. 애 키우고 살려면 양육비만 받아서는 감당이 안 될걸? 그러게. 그래서 내 동생이 전공도 살릴 겸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서 취직하고 싶다고 하더라. 어떻게든 자리 잡게 내가 도와줘야지 뭐. 설마 했지만 아직 아이가 어린데 부부 사이가 소원하다고 해서 이혼을 선택할 줄은 몰랐습니다. 신우이 일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긴 해요. 신우이 부부가 이혼한 건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신우이 부부는 어린 나이도 아닌데다 다 큰 성인이고 아이까지 책임져야 하는 어른들이잖아요. 안타까워도 우리는 옆에서 지켜봐주는 일 말고는 도와줄 게 딱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신우가 서울로 올라와 살고 싶어 한다는 걸 듣고 왠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우리 집 근처로 아이랑 무턱대고 온다고 하면 어쩐지 제가 너무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는 신우이가 이혼하고 애 혼자 키운다는 걸 세상이 아주 무너져버린 사람처럼 신우이를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서윤이 어쩌면 좋니? 김서방 이 미친놈이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마누라랑 애를 그렇게 홀대할 줄은 몰랐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애 엄마가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어디 만만한 일이겠어? 아이고, 먹고 사는 걱정만 없으면 좋겠다만 애 놔두고 일 다닐 걱정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구나. 생전 사회생활 한번 해본 적 없는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 힘들어도 아가씨가 감당해야 할 몫인 걸 어쩌겠어요. 키워야 할 애도 있으니까 아가씨도 잘할 거예요. 어머니 걱정에 제가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했을까요? 신우가 이혼한 건 신우의 일이지 제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는데 어머니는 제 말이 서운하셨나 봅니다. 너는 어쩜 네 신우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남의 얘기하듯이 그럴 수가 있니? 너는 우리 아들같이 착한 신랑 만나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지만 네 신우이는 젊은 나이에 애까지 키우고 살게 생겼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줄 생각은 할 수는 없는 거냐? 어머니가 살짝 노여워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아가씨 도와줄 건 딱히 없죠.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니 애를 가끔 봐주기도 어렵고 제가 아가씨 취직을 시켜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 도와줄 거 있는지 저도 고민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반짝거리시며 이러시는 겁니다. 예, 취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 혹시 네 친정아빠한테 우리 서연이 일자리 하나 내달라고 부탁할 수 없을까? 뭐 격리라도 좋고 경험 쌓을 수 있는 단기 알바라도 좋으니까 네 아버지한테 부탁 좀 해봐. 어머니는 갑자기 우리 친정아빠 회사에 신우이를 취직시켜줄 수 없냐고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그건 곤란해요. 더군다나 아가씨 이혼하면 어머니랑 같이 살려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빠 회사로 어찌 출퇴근을 하려고 그러세요? 신우 이혼 후에는 아이 때문에 시어머니와 같이 살 걸로 생각했던 저는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라면 걱정 마라. 우리 딸 집 얻을 돈은 충분해. 모자라면 내가 좀 도와줄 생각이거든. 취직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요즘은 취업할 때 준비할 게 뭐가 그리 많은지 몇 달 동안 저러고 손가락만 빨고 있게 생겼다잖냐. 네가 친정아버지한테 부탁해서 한 자리 주시면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아가씨가 서울로 올라와서 살겠다는 건가요? 그래도 옆에서 도와줄 사람 없으면 애 돌보는 것도 그렇고 혼자 힘들 텐데요. 그래서 너희들 집 근처로 집을 얻겠다는 거야. 네가 옆에 있으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도와다오. 내가 부탁하마, 응? 그건 단순히 어머니만의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저 모르게 이미 그 집 식구들끼리 의논을 한 건지 신우이는 저 보자마자 자기 전공이며 할 수 있는 업무를 얘기하면서 당장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집 근처에 집을 보러 다니겠다고 김칫국을 마시더군요. 남편도 웃겼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도 안 했거든요. 근데 걱정 말라면서 장인어른이 좋은 자리 주실 거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요. 제가 확답을 못하고 기가 막혀 했더니 남편이 신우이 시모 없는 데서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자기야, 내 하나뿐인 동생이고 하셨는지 제 부탁 들으시고는 가족 일인데 도와줘야지 어쩌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신우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우는 대학 때 전공 살려서 홍보랑 마케팅 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길래 비슷한 업무하는 곳으로 계약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우는 직장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저희 집 근처 10분 거리 다세대 주택으로 어렵게 집을 구해서 아이와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것까진 좋았습니다. 문제는 신우이가 아빠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겼어요. 신우이는 아이를 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출근할 때 맡기고 갔다가 퇴근하고 부랴부랴 아이를 찾곤 했었나 봐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요. 남편은 조카가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는 게 안쓰럽다며 본인이 일찍 오는 날은 픽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말로는 본인이 하겠다고 해놓고 매번 이 핑계 제 눈치를 봤어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점점 뻔뻔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집이 방 3개인데 1개는 손님방으로 써요. 굳이 걸어서 10분 거리 집에 안 가고 자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는 날이 수두룩했어요. 올케인 제가 대놓고 뭘 말할 수 없는 노릇이라 신랑을 쥐잡듯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에 쉬고 싶은데 주말마다 오니 쉴 수가 있나? 청소를 할 수가 있나?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한계에 부딪히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가끔 오셔서 저 힘들까봐 밀린 빨래 묵은 청소며 다 해주고 가셨습니다. 내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아가씨는 이제 내가 애 봐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애 갖는 건 미뤄야 할 수도 있어. 당분간 조카 보려면 우리 애 갖는 건 미루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제가 힘들다고 하는 말에, 정말 애 갖는 것도 미루자고 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당신 이럴 거야? 조카는 조카고 우리 애는 우리 애지. 조카 돌봐야 하니까 애를 늦게 가지자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내가 왜 휴직까지 하면서 임신 준비를 한 건데 어쩜 내 노력을 무시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난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이혼하고 당신 가족이랑 살던가 아니면 아가씨를 도로 내려보내던가 알아서 해. 알았어 여보. 내가 말실수했다. 조금만 참아줘. 내가 엄마한테 당분간 올라오시라고 부탁할게. 아님 광주집을 정리하고 오시라고 해도 될까? 대신 엄마 올라오시면 내가 생활비는 보태드려야 할 거야. 뭐? 아예 여기에 다 같이 모여 살자고? 몰라.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지. 일단 나는 더 이상 당신 조카 보모 노릇 못해. 당신 돈을 주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제발 당신 동생 좀 어떻게 좀 해봐. 제 성화에 못 이겨 남편은 자기 엄마를 열심히 설득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글이 나오는데 시어머니도 별 수 없었나 봐요. 득달같이 딸네 집으로 짐을 싸서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 올라오시고 나서부터는 저는 일체 신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도 직장에 복귀해야 하니 조카 픽업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말했고요. 그랬더니 신호는 입을 삐죽거리더니 알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 갖는 거 포기한 채 6개월의 질병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차라리 직장 다니는 게 낫더라고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해결하고 심지어 자고